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오늘은 공론장 개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론장, 공론화, 수기민주주의, 조금 골치 아픈 개념일 수도 있는데 공론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들이라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용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요?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를 얘기하죠. 민주주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통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에는 다른 체제가 갖고 있지 못한 몇 가지 원칙과 특징들이 있는데요. 민주주의 하면 핵심적으로 어떤 원칙 내지는 특징이 생각이 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그리고 주권, 그리고 법치,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나면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형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의 주체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내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민주주의의 특징은 그 다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인민주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다뤄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에 의해서 법에 기반해서 사람을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민주주의에는 정치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면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평등과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참여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기본적인 원칙과 특징으로 하는데, 민주주의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민주주의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리프레젠티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의 의지와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2000년대 초후반부터 많이 쓰였던 말들 중에 하나가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정부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거는 대표들로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국가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말이 위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또 사회단체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같이 결합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여민주주의에서는 여전히 정치권이 중심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기민주주의 또 토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이성적 토론과 공적 심의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토론과 수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토론과 수기, 심의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참여민주주의하고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 토론과 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든 사람이 하버마스이기 때문에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버마스는 당시의 현실 세계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생활 세계가 식민화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자율적인 공론장과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공론장을 부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버마스의 생각을 해방적 기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버마스가 볼 때 대의제는 이미 위기에 빠져 있고 직접민주제로의 회귀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결국 자발적 공론장을 통해서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생활세계의 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또 시민에 의해서 자율적인 공론장을 만들므로써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주체들이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렇게 형성된 공적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담론 윤리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서 규범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공적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 내용이 충분히 보편성을 갖도록 도덕성을 갖추도록 또 타당성을 갖춘 내용으로 구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공론장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 또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 의사소통 권력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세계 주체들이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형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내용을 의회라든가 이런 공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관철시켜 가는 것이 공론장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 주체들이 자발적 공론장을 통해서 공적 내용을 형성하고 또 공적 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켜 가는 과정,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시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공론화, 공론장, 비슷한 말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공론장은 퍼블릭 스페어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견인해온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신고리 옳고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공론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개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회적 문제를 토론하는 공간이고, 그 공론장은 개방성, 자발성, 상호 이해와 공감, 소통 권력의 형성, 권리 취득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공론화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을 모집하고 토론 공간을 조성해서 정책 결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인위적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publicization이라고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하는 것처럼 공론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무엇무엇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공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나 공공기관 또 광역지자체 등에서 공론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여부와 관련된 공론화, 대입제도 관련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광역자치단체에서 여러 차례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또 제주도 녹지병원 관련된 공론화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공론화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4가지 문제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론화라고 얘기하고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의제 설정, 구성, 공론장 절차 등 모든 부분에서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정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행정 중심의 접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론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식으로 행정기관이 기구를 만든 다음에 또 공론화를 진행시킬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식적 논의와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형식적 논의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행정이 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사결정 역시 공론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이해와 공감 또 합의를 통한 방법보다는 약간의 소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표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동원 방식을 선택을 했죠. 동원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무작위 추출 같은 것을 함으로써 동원 방식이 아니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공론장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안심번호 같은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당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방식. 어떻게 보면은 좀 버전업된 동원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의미 또 그 가운데 수기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공론장과 공론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